대학신문을 직접 펼쳐서 현미경처럼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오늘의 캠퍼스에서 유익한 기사 놓치지 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전북대 신문부터 꼼꼼하게 들여다볼게요. 안지민, 배수빈 기자가 공동으로 쓴 기획기사입니다. 역대 최악의 장마, 원인은 지구온난화라는 기사가 눈에 띄네요. 이번 장마는 지난 6월 24일부터 시작돼 8월 16일까지 무려 54일간의 긴 기간 동안 비를 쏟으며 역대 최악의 장마라는 이름을 얻었다. 그전까지는 7년 전 2013년에 49일간 내린 비가 2000년대에 들어 가장 긴 장마였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6월부터 8월까지 전국 평균 실질적 강수일수는 44.8일이다. 최근 5년간의 전국 평균 강수일수가 33.3일인 것을 고려한다면 매우 높은 수치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많은 강수량을 동원한 20년도 극심했던 장마가 지난번에 비해 급격히 변했다는 점에서 원인을 지구온난화라고 입을 모았다. 네, 다른 기사에서도 이런 해석을 접해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정작 장마와 지구온난화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건지 정확히 알고 있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기사를 통해서 오늘 함께 제대로 이해해 볼까요? 이번 연도 장마의 대기 상태는 일반적 장마의 평균적 대기 상태와 큰 차이를 보였다. 일반적 장마의 평균적 대기 상태는 여름철 아시아 대륙의 저기압이, 북서태평양에는 아열대 고기압이 만들어진다. 이후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뜨겁고 습한 공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오게 된다. 이 공기는 북쪽의 오후츠크 지역에서 형성된 고기압에 따라서 유입되고 차고 건조한 공기가 만나 우리나라의 강우전선을 형성한다. 이로 인해 대기의 상층에 있는 제트기류는 대기의 불안정을 초래해 습한 적도 공기를 우리나라로 유도하면서 강수 강화가 일어난다. 이번 2020년도 장마철에는 제트기류의 형태가 크게 변화하면서 시베리아 동쪽에서 발달한 고기압에 의해서 우리나라로 건조한 공기가 유입됐다. 이에 우리나라의 주변을 지나가는 상층 제트기류가 이전에 비해 강화되면서 잦은 대기 요란이 발생되고 이는 우리나라에 더 많은 수증기 유입에 영향을 줬다. 이대로라면 겨울에는 폭설, 여름에는 폭우와 폭염이 더욱 증가된다고 하니까 이상기후가 발생하는 원인이 자연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다는 경고만큼은 꼭 기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배수빈 기자가 쓴 우리는 틀리지 않았어요. 다를 뿐이에요 라는 기사로 넘어갈게요. 우리 사회 속의 여전한 차별과 인권 침해를 다루고 있는 글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대다수와 구별되는 그들을 틀린 것으로 낙인을 찍고 차별하는 분위기다. 낙인과 차별도 인권 침해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우리는 낙인을 찍는 동시에 편견을 갖게 되고 한번 머릿속에 박힌 편견은 결코 쉽게 바뀌지 않는다. 더불어 우리는 행동이나 생각이 다른 상대방을 마주하면 너는 왜 그래? 너와 나는 틀려 라고 말한다. 아무 의도 없이 던진 말 한마디지만 상대방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로 남을 수 있다. 지난 2013년 우리나라 인구 중 4%만이 왼손잡이였다. 그러나 이들은 단지 소수라는 이유로 정상에서 벗어난 것으로 여겨졌고 당시 왼손잡이에서 오른손잡이로 고치려는 이들도 많았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다르다. 우리들은 왼손잡이를 보고 멸시하지도 차별하지도 않는다. 시간이 흐른 지금 시중에 왼손잡이를 고려한 제품들이 나오듯이 이제 사회에서도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배려한다. 이렇게 우리 사회가 장애인, 이주민, 노인, 여성, 성소수자 등 그들 그대로를 인정하고 배려한다면 인권 침해나 그들이 차별을 받는 일은 줄어들 것이다. 네, 언급된 대상들 중에서 특히 장애인을 향한 시선과 그들이 겪는 소외에 대해 다룬 부분을 좀 더 살펴볼게요. 행동이 도드라져 보이는 사람을 향한 도와드릴까요? 라는 질문. 따뜻해 보이는 말이지만 그들에게는 신뢰가 되기도 한다.
우리는 신체 일부에 장애가 있거나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어 일상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을 장애인이라 칭한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5.1%가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다. 사람들은 장애를 가진 사람을 장애인으로 인식하는 순간 배려, 지원, 복지라는 단어를 떠올린다. 물론 불가피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들도 있지만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장애인들도 상당수다. 그렇다면 장애인의 반대말은 무엇일까? 정상인을 장애인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쓸 경우 장애인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 이에 사회는 장애인이 아닌 이들을 비장애인이라고 부른다. 지금껏 많은 미디어는 동정과 시혜의 대상으로 장애인을 비췄다. 그러나 이제는 이해와 동행을 통해 장애인과 연대하는 사회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 이렇게 차별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 기사는 여성인권영화제와 장애인인권영화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노인영화제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 노인영화제와 관련한 대목 읽어드릴게요. 국가인권위원회가 노인 1000명과 청장년 5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노인 50% 이상이, 청장년은 90% 가까이가 다른 세대와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세대란 같은 시대에 살면서 공통의 의식을 가지는 비슷한 연령층인 사람 전체를 이른다. 세대 간 차이가 드러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사회가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급격한 사회 변화를 겪어왔기 때문이다. 기성세대는 사회 변화 속에서 전혀 다른 경제적 시대를 살았고 다른 정치적 경험과 다른 교육을 받았다.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가 서로 다른 생애 주기를 경험, 공감하고 세대 간 발생하는 차이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만이 세대 간 갈등을 줄이는 지름길이다. 더불어 세대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과 기회가 필요하다. 네, 이와 관련해 기사 하단에는 영화 3편이 추천되어 있는데요. 하나씩 만나볼까요? 자, 먼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권수경 감독의 형입니다. 영화는 수감 중인 두식이 불의의 사고로 장애인이 된 동생 두영의 보호를 명목으로 가석방되면서 시작한다. 이후 15년간 왕래 없이 살았던 형제는 서로를 알아가며 매 순간을 함께한다. 영화 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장애인 두영을 대하는 두식의 태도다. 우리는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한다. 도움이라는 명목 하에 그들의 능력을 평가절하한다. 하지만 두식의 태도는 다르다. 두영의 장애는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듯 함께 클럽을 가고 백화점을 다닌다. 나아가 두 명이 실명 이후 포기했던 유도를 계속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응원한다. 누군가는 두식의 태도를 지난 15년 세월의 속죄 방식이라 이야기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두식이 편견 없이 두영을 대했고 이것이 두영의 세상을 바꿔놓았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추천하고 있는 영화는 리 언크리치 감독의 코코입니다. 세대 갈등과 관련한 영화로 추천이 됐네요. 영화는 미구엘이 가업 후계를 잇기 원하는 가족과 가수가 되고 싶은 미구엘의 가치관 갈등으로 시작된다. 가치관은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발달된다. 때문에 시대가 변하면 개개인의 가치관 또한 변화된다. 다름을 인정하면 갈등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대부분은 세대 간의 차이를 틀림으로 인식하고 배척한다. 위와 같은 세대 간 갈등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한쪽의 무조건적 강요와 억압은 정답이 아니다. 영화 초반에는 미구엘과 가족이 서로의 주장을 강요했다. 영화 후반부에서 미구엘과 가족은 그 모든 갈등 또한 서로를 위함이었음을 깨달아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게 된다. 존중, 이것이 세대 갈등 해결의 열쇠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있는 영화는 성 역할 고정관념과 관련된 영화로 유선동 감독의 미스터 주부 퀴즈왕입니다. 스펙, 외모, 성격,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주인공 진만. 그는 능력 있는 아내 수희와 귀여운 딸을 둔 남성 전업주부다. 진만은 좋은 학력을 가졌지만 전업주부로서 천부적 감각이 있다 여겼기에 6년 동안 남성 전업주부로 살았다.
수희는 요리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회사 일을 한다. 이 영화의 매력적인 점이 바로 이것이다. 주인공들은 성 역할 고정관념과 관계없이 자신이 하고 싶은 것, 잘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정해진 일은 없다. 그저 더 잘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된다. 우리들의 여름방학이라는 제목으로 학우들의 여름방학을 취재한 기사를 최윤진, 안용현, 허수연 기자가 함께 정리했는데요. 문예창작학과 이상희 학우는 자원봉사를 하면서 템플스테이를 했다고 합니다. 고창 선운사에서 7월 1일부터 7월 31일 한 달 동안 템플스테이 자원봉사를 했다. 원래 이번 방학에 해외여행을 가려고 작년부터 돈을 모으고 있었는데 코로나19 탓에 해외여행의 꿈은 좌절되고 말았다. 그렇게 차선책으로 향한 곳이 절이었다. 처음엔 그저 며칠 절에 머무를 줄 알았는데 한 달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곳에서 생활할 거라고는 나도 사실 생각하지 못했다. 이렇게 우연히 시작한 한 달간의 템플스테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일상을 보내며 문득 비슷한 사람들만 만나게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다. 나와 취미,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 말이다. 하지만 한 달 동안 템플스테이 자원봉사를 하면서 전국 각지에서 온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군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대화하면서 내적으로 많은 걸 얻을 수 있었다. 행복한 시간을 보낸 것 같아서 내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여름방학이었다. 네, 계속해서 신문방송학과 박재현 학우는 여름방학 기간 동안 집에서 요리 공부를 하면서 요리사의 꿈을 키웠다고 하네요. 요리학원 등록과 더불어 계획한 조리사 자격증 공부가 힘들어지면서 방학 계획에 많은 차질이 생겼다. 하지만 오히려 나는 이런 위기를 기회 삼아 공부 방향을 나만의 레시피 개발과 조리 학습으로 바꾸기로 했다. 요리 실습 횟수가 적어져서 걱정이었지만 집에서 혼자 하는 요리는 방학을 즐겁게 보내는 새로운 계기가 됐다. 학원이나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 배우는 것의 한계를 느꼈다. 실습하는 과정에서 아쉬움은 있었지만 그런 한계 속에서도 성장하는 나를 발견할 때면 스스로 해냈다는 뿌듯함에 기뻤다. 내 손으로 만든 음식이 누군가의 입에 들어갈 때의 그 미소를 상상해 본다. 행복한 웃음과 함께 요리를 칭찬하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요리는 그 순간의 가치를 더해준다. 꿈을 위한 성장과 성장을 위한 발전이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주춤했더라도 이번 방학에 집에서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스스로 한 꿈을 위한 도전은 어느 방학 때보다 유익한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다음 지면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왈가왈부라는 코너인데요. 코로나19 속 재테크, 어떻게 벌고 어떻게 모을까라는 재미있는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만약에 180만 원 정도의 돈을 활용할 수 있다면 어떻게 재테크를 할 것인지 기자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았는데요. 먼저 정상아 수습기자는 청년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이용하겠다고 합니다. 청년들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을 활용한다면 내 집 마련의 꿈에 조금 더 빨리 도달할 수 있다. 만약 매월 180만 원이 생긴다면 나는 국토교통부가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매와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시행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통한 재테크를 할 것이다. 이 상품은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3.3%의 높은 이자와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어서 강우진 수습기자는 문화생활을 통해 재테크를 하겠다고 하는데요. 아트테크라는 조금은 색다른 영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술을 뜻하는 아트와 보유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재산을 불리는 행위인 재테크의 합성어로서 예술과 관련된 제품으로 재테크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투자할 만한 분야로는 대표적으로 작가의 작품이 있고 작가가 개인적으로 생산하거나 업체와 직접 혹은 간접 협업한 굿즈, 작가가 사용하던 애장품 등이 있다. 이런 예술작품과 제품들을 사들이고 추후 경매나 개인 간의 거래로 수익을 남기는 것이 아트테크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마지막으로 김성우 수습기자는 음원 재테크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음원 재테크의 투자는 저작권 일부를 사들이는 데에서 시작한다. 음악 창작자와 협의해 노래의 저작권을 사들인 후 이를 경매에 붙인다. 낙찰받은 사람은 저작권 지분을 소유하고 발생하는 수익을 나눠 가진다. 또한 회원 간의 재거래를 통해 현금화할 수도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재테크 방법을 추천받아 봤는데요. 청약통장을 활용한 재테크, 예술과 접목한 아트테크, 그리고 음원 재테크까지 각자에게 맞는 방법을 택해서 현명한 재테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박재훈 수습기자의 기사까지 살펴볼까요? 동포에게 뻗치는 혐오, 대한민국은 혐오 사각지대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인터넷을 중심으로 중국 출신 동포인 조선족들에 대한 혐오가 확산하고 있다. 그동안 조선족들은 자극적인 언론 보도나 영화 등을 통해 형성된 범죄자 집단의 이미지 탓에 차별적 시선을 받아왔다. 이것이 최근 중국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대유행으로 인해 국내 중국인에 대한 혐오의 연장선에서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차별과 혐오가 뻗치는 방향은 조선족뿐만이 아니다. 최근에는 국제결혼과 다문화 형성 자체에 불만을 표시하며 다문화와 동포 정착 우대 정책을 철폐하라고 요구하는 등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이제 동포들을 넘어 다문화 사회 전반으로까지 퍼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다수 국민들은 이런 상황을 문제로 여기지 않거나 타국과 비교해 국내 인종차별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런 인식의 사각지대에서 혐오 문화가 더욱 위협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전북대 신문과 조대 신문에 담긴 지식과 정보, 삶의 이야기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캠퍼스 여기서 마치고요. 마지막 코너로 이동할게요.